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만에 213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제 시장은 외인과 개인의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SK바이오팜 상장 효과 등으로 이 금융투자 업종을 중심으로 기관이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코스피 27일까지 올라서면서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전기를 제쳤고요. 오히려 이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증시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IT,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2% 넘게 상승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도 유럽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내로 EU 경제회복기금 설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7월에 합의하는 게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하원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지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졌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도 하락했다는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오전 이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6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을 웃돈 일자리 창출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은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는 긴 주말을 앞두고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82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0.4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여전히 3,100선 지켜내면서 3,13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0.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2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알파벳이 2% 가깝게 뛰었습니다. 이 구글 광고 플랫폼이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보이콧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8%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생산은 4% 감소에 그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현재 전기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였는데 SK하이닉스가 1% 가깝게 빠졌습니다. 84,000원대.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 넘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78만 원대까지 어제 터치가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SK바이오팜 상장 소식과 함께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가깝게 급등했고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찾았습니다. 30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또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언택트 업종들 중점적으로 좀 매수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 눈에 띕니다. 6%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2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LG 생활건강 다시 한번 어제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4% 넘는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은 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헬스케어부터 제약까지 모두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11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1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 특히나 컨텐츠 업종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펄업에서 3% 넘게 급등을 했고 눈에 띄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7%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9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는 9만 원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좀 게임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28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코인들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메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혼조로 나타내고 있는데 에메랄드 이더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종목이죠. 4% 가까이 현재 급등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리플이 1% 넘게 상승을 나오고 있고 오늘 모네로가 5% 넘게 뛰면서 8만 원대에서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 바이오팜 시초에 공모가 100% 가격 형성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제 SK 바이오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좋게 보죠. 당연히 어떤 동시효과에 또 강했고 주가도 뭐 상한가로 끝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제가 SK바이오팜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중요한 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게 가장 큰 슬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하고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떤 그냥 액자에 장식된 그림이죠. 그렇게 봐야 될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오늘 어제 주가 상한가 잔량을 봤을 때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5만 원대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베팅을 사자로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주가에서 포기하고 다른 거 사자. 뭐 어떤 대체 종목들 사자. 아니면은 안 되겠으니 오히려 아예 이 섹터는 잊어버리고 그냥 안 그래도 뭐 잘 가는 섹터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제 시가총액 10조 원대로 오늘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 주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 뭐 한 50조대 그리고 한 4, 50조대 정도까지 바이오주가 밸류를 시가총액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격차를 쫓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만 지금 상한가를 쫓아가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 정도 나는 아무리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밸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가져가긴 힘들겠다. 그러면은 포기하십시오.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어떤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때라는 얘기는 그때쯤이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얼마큼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어떤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그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SK 바이오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쪽에서는 일단 지금 얘기 나왔었던 이 세노바마이트인가요? 예, 이쪽이 지금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어떤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뇌전증, 즉 간질 쪽이 7조 원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한 4조 원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미국의 1위 사업자인 빈펫이란 회사가 있는데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까지도 어느 정도 잠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 약보다 더 좋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 2상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발작 빈도가 30% 감소하고 부작용도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대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 이상은 잠식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한 5천억은 최소 깔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나오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SK 바이오팜 얘기는 많고 와 기대감이 높은데 혹시 그러면 재무구조는 어떨까라고 딱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적자만 대규모 적자가 몇 년째 이어가고 있죠.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그러면 이제 재무 지표를 보고 아예 이런 회사 가지고 뭐 시가총액이 10조나 가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연평균 한 45% 성장을 매출이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약 한 2023년 앞으로 3년 뒤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185억 정도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무슨 일이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3년 뒤에 흑자가 날 걸 기대하고 거기에 밸류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쪽을 봤었을 때 지금 SK 바이오팜이 가장 큰 강점은 신경계 쪽에 여러 가지 아픔들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일단 난치병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그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치매, 파킨슨병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약을 개발에다가 거기에 방점을 찍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1상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집중력 장애 저한테도 필요하겠네요. 집중력 필요합니다. 네, 거기다가 조현병 인지장애 뭐 이런 조울증까지 이런 각 어떤 파이프라인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한번 SK 바이오팜이 어떤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 허가 판매 그리고 승인과까지 받고 상호박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를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SK그룹이라는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기대감 좋고 특히 실적 관련돼서도 지금은 엉망이지만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추가적으로 흑자 전환이 나올 거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그럼 신경계 쪽의 강자인 신약 개발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영업망을 정비하겠죠.
공모를 잘했기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영업망을 정비하고 거기다가 CMO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위탁 개발 업체를 잘 또 꾸려가고, 그게 아마 SK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팜테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SK 지주회사의 또 자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 쪽에서는 거의 경사가 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M&A 계획의 가능성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뇌질환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보인 게 뭐 펩트론이라든가 젠백스,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동반적인 강세를 보였던 게 혹시나 SK바이오팜이 우리 회사 인수해서 라인업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M&A 가능성을 상장회사로 이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에 대한 M&A 얘기는 일단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쪽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M&A로 또 파이프라인 쪽을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기조를 봤을 때 신경계 관련된 물질 쪽에서의 동향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큰 단서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가세가 되면서 어제 유통 물량이 뭐 한 1,000만 주가 넘어가는데 상한가 전량이 2천만 주가 넘는다. 말 다 했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만 보고 어떤 목표가를 이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파시라 이런 얘기 전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징후죠. 단기 고점이 됐다란 징후는 어제도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이 한 30만 주 좀 넘게 어떤 장중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긴 팔겠지만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공격적으로, 즉 외국인들 해외 기관 쪽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올 때가 단기 고점이겠다라는 쪽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거 20만 원 갑니다, 30만 원 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분들만 잘 하시라고 하시죠. 저는 일단 빠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단순하게 밸류 측정하고 계산하고 유동성까지 감안해서 얼마 가겠다,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 사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우리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컨텐츠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소비재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님? 네, 뭐 중국 소비주랑 더불어서 뭐 컨텐츠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게 판단의 기준을 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하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그 중에서 소비재 관련된 쪽,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쪽은 소비재 자체는 아마 빠르게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한한령의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즉 이렇게 쭉 중국 정부가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 회사 우리 중국 사람 중국 제품들 좋은데 왜 한국 가서 이렇게 사지? 마음에 안 든다. 하다 보니까 일단 제재 그리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물품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 중화민국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제 쭉 경쟁력으로 올라온 게 대표적인 게 화장품 쪽이죠. 그런 것들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중국의 소비 심리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제조업 지표가 빠르게 V자 반등을 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좀 아직은 어떤 최종 경제 구조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쪽의 심리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반등이고요. 이에 따른 흐름을 또 중국의 실업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률이 2018년도부터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좋은 고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과 소비 심리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즉 돈이 없다. 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소비할 여력들이 좀 많이 줄은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물론 중국인들이 뭐 13억 인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소비할 여력들 외에 전반적인 동향들을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대표가 되는 또 어떤 화장품과 면세점 또 음식료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은 또 하나 걸리는 게 코로나19 사태의 여전한 분위기죠. 지금 해외여행 맘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장 기반이 되는 종목들의 대표주는 회복은 느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컨텐츠 쪽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는 대신에 그만큼 어떤 여가 시간이 남는 쪽에서 충분히 어떤 일을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우울한데 좀 재밌는 드라마나 볼까? 네, 그리고 또 좀 좋은 음악이나 들어볼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컨텐츠 쪽이죠. 그래서 컨텐츠 쪽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단히 하시면서 차라리 바이오 못 사는 거 컨텐츠 쪽 윤리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원이죠. 음원 보면 지금 최근에 블랙핑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BTS도 물론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도 어떤 여자 그룹 쪽 여자 아이돌의 BTS다 뭐 이런 분석 나오면서 YG 쪽에 들썩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K-팝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인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또 영상 콘텐츠죠.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에서 일간 뭐 주간 탑10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주간 탑10 쪽을 구성할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탑10 중에 8편이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 뭐 한국 방송국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요. 거기다가 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탑10 중에 6편 이상이 6편 정도가 다 한국 드라마로 띄워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망했다고 하는 더킹 뭐 군주의 사랑인가요?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 앵커님 혹시 보셨습니까? 네, 반응이 네. 없으셔서 못 네, 보신 걸로 하고요. 저도 보지 네. 않았습니다만 인기가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반응이 늦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아직 K-드라마 안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부각들이 나오면서 아마 2분기 실적도 이에 걸맞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뭐 사야 되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저는 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블랙핑크보다 트와이스 포레버, JYP 엔터가 더 끌리고요. 왜냐면은 실적 동향들이, JYP나 SM 같은 경우에 실적 동향보다 꾸준한 편에 더 속합니다.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벨업 될 때는 이런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 쪽에서 JYP 엔터가 가장 음원 쪽에서는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뉴라고 하는 NEW 관심이 높은데 뭐 아실 것처럼 7월 15일 날 만두가 개봉되죠. 부산행 이어서 4년 만에 개봉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오는 주가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아마 1차적으로 6,700원대 저항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밑으로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좀 잡았다가 한 7,000원대 중반까지는 어떤 개봉일 전까지 딱 모멘텀만 생각하고 매매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으로는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앵커님 박보검 씨 좋아하시죠? 네, 박보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 네, 팬심이 두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 나가시는 분은 다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춘 기록인가요? 이게 TVN에서 또 드라마 잘 만든다라고 하는 TVN에서 9월 달에 방영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제작사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한껏 물오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도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쪽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올해 5월까지 판매된 글로벌 상향 순위에서 3사 모두가 탑10의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배터리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는데 매수 타이밍 좀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 타이밍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냥 트렌드가 이쪽이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전략을 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경차 대세죠.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고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기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차라리 오늘 주가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일단 한 10%는 사시죠. 왜냐면 계좌에 한 주라도 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계속 째려보면서 타이밍 가져가는 것은 차라리 어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내가 갖고 있어서 이제 초기 단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분할 매수로 쭉 가면서 조정 때마다 같이 단가를 낮춰가는, 그래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득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전략들이 계속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대표적으로 친환경차는 글로벌 정부들이 다 신경 쓰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7월 8일이 또 EU에서 수소차 관련된 정책들 발표되기 시작하죠. 또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테슬라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는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추가로 결합되는 자율주행차로 뭔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만한 제2의 애플의 모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참 큰 회사다 보니까 당장은 실적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잘하면 2분기에 흑자 정도라고 보다 보니까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흔들릴 수 비싸 보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항상 기대감에 맞춰지는 실적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상황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공화당은 전통적인 어떤 유가와 관련된 쪽, 반대로 민주당은 친환경 쪽.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게 되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차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지시되 첫 번째는 LG화학 계속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쪽도 강화되고 이쪽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또 서플라이 체인 쪽에 하나가 나라 M&D란 장비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배터리 팩이죠.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한 45% 관련돼 있는 43% 정도 있는 회사인데 LG전자에서 연전에 금형 부분이 분산했다라고 하게 되면 연관성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지금 딱 눌림목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나라MND까지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했던 테슬라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상장 10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800 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200까지 올랐더라고요.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이 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지고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가 좀 열리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테슬라의 그런 전기차 쪽으로 전기차에 테슬라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실감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 회복과 또 유동성 장세로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기차 시장의 경쟁도 심하고 이중 관계 악화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상징적인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런 주가 상승은 이 자동차 업종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ESG죠. 이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그 투자 확대에 따라서 항상 테슬라가 수혜 종목으로 꼽혔었는데요. 지난 2010년에 상장하면서 계속 성장세를 좀 지속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이 테슬라 전기차 모델 X의 사고와 독자 전환에 대한 우려로 파산 경고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작년에 중국 공장의 가동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격히 올랐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초 주가가 $300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 중국에서의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주가는 올 초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우선 월가에서는 이번 주에 나오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과 중국에서의 성적이 향후 주가를 가를 것으로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2분기에 85,000대에서 9만 대를 팔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는 데에는 차량 인도 실적이 핵심이라는 분석이고요. 현 주가 가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움직임도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 주가는 $1,500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확실히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로 가는 탄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이 전기차 시대의 도리를 믿는다면 테슬라는 최고의 옵션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하반기 중에 급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주가 움직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인데요. 현재 테슬라가 직면한 많은 위험 중에 미중 관계 관련이 가장 높은 만큼 어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테슬라가 1분기에 $1,600의 이익을 낸 것이 이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제 크레디트 판매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미국은 주정부와 또 연방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 업체에 일종의 포인트를 줍니다. 이 테슬라는 이제 무공해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크레디트를 받는데 이를 배출 규제를 못 맞추는 다른 기업에 좀 판매할 수 있고요.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어떤 전기차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에서 작년 1분기 37%였던 점유율이 2분기엔 4%가 떨어졌는데 이는 BMW, 벤츠 같은 경쟁 상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규제 크레디트가 길어야 내년 중반에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하반기에 무너지고 내년엔 자금 조달을 위해 시장에 요청할 거라는 좀 부정적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뉴욕 증시의 유동성에 대한 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가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통화, 재정 정책 유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강세장이 올 하반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이어진다면 테슬라 주가에 $1,500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 $1,500 선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중남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00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우선 경제 기초 체력이 좀 약한 상태에서 우선 중남미가 계속 얘기는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실물 경제는 물론 수출과 관광산업 분야도 크게 흔들리면서 악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남미 지역의 올해 GDP가 작년보다 7.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1901년 이후 역대 최악의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남미 지역의 올해 경제 침체가 1929년과 39년에 미국 대공황, 또 1980년대의 부채 위기, 또 2008년과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 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부분이고요. 선진국의 수요 위축으로 산업 수출이 줄고 또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붕괴하면서 중남미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중남미의 빈곤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도 경고를 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 또 소득 감소, 질병, 식량 부족, 휴교 등으로 빈민의 치유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요. 2000년 초부터 줄던 빈곤율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중남미 경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취약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도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란 부분인데요. 또 코로나19의 급변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서둘러 이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를 또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한 시기를 활용해 과도한 정부 보조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남미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세계 인수합병 규모가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M&A 규모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따라서 이 불경기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가 매수 시기로 보고 하반기 들어서 대규모 M&A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M&A 규모는 4,85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3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55% 감소했고요. 해당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쳤던 200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세계 M&A 시장은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심각하게 좀 위축됐는데 2분기 거래 건수는 약 8,200건, 2004년에 3분기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 M&A 시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 팬데믹으로 바뀌었던 1분기에 이미 2,9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도 28% 감소한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에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M&A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줄었습니다. 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미국의 2분기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유럽과 아시아의 감소폭은 1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신규 대형 M&A가 본질적으로 좀 중단됐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의 차례적 봉쇄가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어 있고 그 결과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맞아붙은 부분도 이 M&A 시장의 위축을 갖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계약 취소나 재협도 계속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다국적 명품 업체였죠. LVMH, 루이비통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작년 11월에 미국 보석기업 티파니를 165억 달러, 약 19조 원의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격을 깎기 위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 미국 M&A 거래 취소 건수는 44건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일반 기업이 아닌 사모펀드들은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의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M&A 거래의 16%는 사모펀드가 출연했고 해당 비율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각국의 사모펀드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여유 현금은 현재 2조 5천억 달러, 약 3천조 원 이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M&A 시장 쪽에서의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특히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부양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뜨는데요. 우선 미국의 컬럼버스 크레비스 버츠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어떤 사모펀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6조 원이 들어왔던 그 기업을 얘기하면서 우선 하반기 때는 하반기죠. 지금 하반기 시작했는데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은행들의 부실에 다급해진 중국이 인프라 투자비까지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네, 우선 전일이었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중소은행 자본금 보충에 쓸 수 있게 허용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 올해 발행 한도가 늘어난 특수 목적 채권을 사용하면서 지방정부가 은행에서 전환사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중소은행들의 자본금을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은행의 중소기업 및 고용지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간 중국에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대체로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으로 쓰였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 미국과 중의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기업 도산이 늘면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의 부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뭐 공상은행 그리고 건설은행 같은 국유인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이 중소은행들은 지방정부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서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작년에 2조 1,500억 위안보다 늘어난 3조 7,500억 위안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도 뭐 부실한 중소은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보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진저은행, 그리고 간수은행 같은 이런 지방 중소은행이 증자를 통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조금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묻었겠고 남부지방은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에 흐려져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의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서울 29도, 춘천 30도로 묻었겠고요. 또 오전 중 수도권과 충남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울진 22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더위가 잠시 수그러들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상도와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